자, 이거 이생길장전은 니네 그 프린트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때려 넣었어. 이생길장전 니네 본문 내용은 옛날에 틀렸던 그 비상교과서에 틀렸던 지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앞부분에 갖다 붙이고 호칭어를 일부 수정한 걸로 니네 쌤이 넣었어.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생원이라고 넣었는데 그 교과서에서는 이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그걸 이생으로 다시 바꿨지. 그러니까 옛날 교과서들은 다 이생이라고 나왔어. 근데 요즘은 이게 이생원으로 다시 바꾸는 추세야. 그래서 이제 지난 비상교과서에서는 이생원으로 나왔는데 그 너희 쌤이 이제 굳이 이걸 다시 바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원래 그거 알지? 띄어야 돼, 붙여야 돼. 원칙상 띄어야 돼. 근데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면. 교과서에서 옛날에 붙였었는데 요새는 이제 띄어 쓰는 추세인데 띄어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래 호칭 이생하면 원래 생원의 줄임말이지. 진사 같은 건 잘 안 줄이는데 생원은 많이 줄여서 이생, 무슨 생, 유생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생원이란 뜻이고 생원은 뭐야? 속과에 합격한 사람을 우리가 생원이라고 그러지. 알아? 속과가 있고 백과가 있지. 속과가 뭐야? 지방시, 지방에서 보는 거. 백과는 한양에서 들어가 올라가가지고 보는 거지. 각각의 모모가 있어. 초시와 독시가 있고 네 번의 시험을 거쳐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벼슬 자리에 나갈 수 있지. 강원급제 하면은 7품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8품에서 9품부터 시작을 하지. 생원이라는 건 대과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지. 보통은 이제 초시에 합격하면 뭐라 그래? 초시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뭐 윤초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여기서 이과 문과 나누듯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생원은 뭐야? 유교 경전을 공부한 사람이고 진사는 뭐야?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을 소위 뭐라고 불러? 선비라고 불러. 선비. 자, 그리고 고려시대가 배경이잖아. 자, 보통은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있지. 초시를 보러 가거나 요 시험을 봐야 돼. 혹은 뭐에 입학해? 성균관에 입학해야 되지. 고려시대로 치면 뭐 태학 같은 데 입학을 해야 되겠지. 입학을 해서 태학을 입학하면은 뭐를 면제해줘? 대과 초시를 면제해줘. 거기에서 이제 출석 일수를 채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복시를 보거나 아니면은 성균관 별시가 있어. 그러니까 성균관 혹은 태학 유생들만 볼 수 있는 별시가 따로 있어. 임금이 그냥 성균관에 보통은 뭐하러 가? 제사 지내러 가지. 공자한테 제사 지내러 가다가 성인들한테 기분이다 그러고 시험 내. 그래가지고 합격하면 벼슬로 뽑는 거야. 별시가 있어. 특별시험. 그래서 합격하면 뭐가 돼? 벼슬길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지. 이세는. 이생길장전이라는 제목 자체는 무슨 뜻이야? 이생원이 엿보다지 감장을 엿보는 이야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들어가 있지. 김시습은 생육신의 한 사람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사육신은 죽은 애들이잖아. 우리 시조 부분의 앞부분에 보면은 누구누구 나와. 이름 이거 외워둬라. 자, 봐봐. 우리가 연정가 계열에서 특히나 님에 대한 충공가 계열로 나올 수 있는 단종에 대한 슬픔 이런 거 나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육신이잖아. 누구야? 박팽년, 성산문, 하의지, 이게 유성원, 유용구야. 이 사람들이 나오면 어때? 단종에 대한 그림이 죽었어 얘네들은. 그 다음에 이제 생육신이 뭐 김시습이라던가 뭐 왕방현도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치던가 모르겠네. 후대에 만들어진 건데 어쨌거나 이런 식이야. 이 사람들도 이제 단종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 김시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 때에 되게 총애받는 세종 때 천재였지. 어린 천재, 영재.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이 불러다가 얘가 시를 잘 쓴다고 그러길래 그래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글을 정말 잘 써가지고
비단을 상으로 주면서 어린애가 이거 어떻게 들고 가냐 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비단에다 풀러가지고 허리에 묶어가지고 지지직을 꼭 가면 비단이 상품 가치가 생기나? 그렇게 가져가면 하여튼 뭐 그런 일화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으로 받은 비단을 끌고 갔다는 무슨 천재야. 김치스. 나중에 이제 세조가 정권을 잡고 나서는 벼슬자리에 안 나가고 소설이나 쓰고 있었지. 금오신화라는 거 썼는데 이 5는 숫자 5가 아니야. 숫자 5여가지고 5작품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 유실되고 책이 5권 소설만 남은 거야. 그냥. 그래서 이생규장전 외에 뭐가 있어? 보통 이생규장전이 제일 많이 실리는 작품이야. 다 인생무상에 대한 내용인데 그 다음이 뭐야? 많이 실리는 게 교과서의 만복사절포기. 만복사란 절에서 저포놀이 도박을 해서 부처랑 도박해서 부처님이랑 도박했을 때 내가 이기면은 부처님이 나한테 이제 좋은 여자 한 명 소개시켜주세요 했는데 내가 이겼어. 부처님 앞에서 주사위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소개시켜주세요 했는데 정말 귀신인 여자가 나타났는데 귀신인 걸 모르고 이제 그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뭐 잘 살다가 이제 뭐 귀신인 거 알고 그런 내용이야. 약간 인생무상인 이것도. 인생무상에도 약간 귀신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 거 있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와. 남연부주지. 우리 그 신관계 보면은 염라가 바뀌잖아. 그치? 그 내용이 이거야. 남연부주지.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처음 된 사람의, 그러니까 염라 그 전임 염라 대신에 이제 염라국에 가가지고 이제 염라국 여행을 하다가 전임 염라대왕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 후임 염라대왕이 되는 이야기가 남연부지야. 남연부주지. 남쪽 염라국에 가가지고 이제 돌아온 기록. 그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이 돼. 주인공이. 그 다음에 용궁구연록. 뭐 했으면 내가 하나씩 다 작품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만 정리할게. 용궁에 가가지고 상량문이라고 해서 집 지을 때 대들보 올릴 때 쓰는 글이 있어. 이 집이 잘 짓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그거 글 잘 쓴다고 인간세계에 소문나서 용왕이 불러가지고 그거 써주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물을 많이 선물 받았는데 꿈속에서 이제 써주고 왔는데 실제 보니까 보물이 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이제 아 인생은 참 의미 없는 일이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뭐 이제 그 젖을 안 하고 은거하다가 죽었다 사라졌다 뭐 그런 내용. 부벽정이라는 정자는 평양에 있지. 대동강변에 취해서 놀 유자지. 취할지 놀 유자. 이제 친구들이랑 대동강에 놀러 가가지고 배 타고 놀다가 부벽정에서 술 취해서 혼자 이제 꿈속에서 선녀 만나고 이제 뭐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야. 다 인생무상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희한한 경험을 하거나 뭔가 사랑을 나누고 나서 어때? 그 인생무상을 느끼는 이제 요렇게 세 개는 남녀간의 사랑 얘기지. 요렇게 두 개는 이제 용궁이랑 염라국에 가가지고 갔다 오니까 판타지 같은 얘기도 있잖아. 그래서 주제의식은 전부 다 인생 무상에 대한 내용이야. 인간의 삶이 더덥구나라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는 한문 소설이기 때문에 한글 버전은 전부 버전이 다른데 이거는 이제 비상에 실려 있었던 이제 옛날 비상에 실려 있었던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호칭만 바꿔서 니네 학교 지문 그 넣은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넣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좀 정리해보자. 자, 그 옆에 보면 이제 삽입시의 기능 나오는데 요거는 니네 지금 거기에 실려있잖아. 프린트에. 그러니까 외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삽입시가 좀 들어가지. 자, 그 다음에 앞부분 줄거리 봅시다. 송도는 개성이지. 이제 그 고려의 수도. 개성에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 어떤 개념인 거야? 지금 여기 조선으로 치면 성균관 다니고 있는 거지. 이제 그 선비가 돼가지고. 이서생은 여기는 또 이서생으로 돼 있지. 생원 내지는 서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 본문은 다 서생으로 돼 있었는데 본문 내용들은 전부 이생으로 바꿨는데 앞에 분 줄거리는 니네 쌤이 안 바꾸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서생으로 들어가 있길래 이거 이생으로 바꿀까 하다가 그냥 아씨 학교 그냥 지문 그대로 다 하자 그래가지고 그대로 넣었어. 이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에 우연히 담을 넘어 엿보다가 뭐야? 이생규장전이라는 의미와 관련이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여기서도 이제 다 최여인으로 나오지. 아니 최여인이 아니라 호칭이 바뀌었지. 뒤에서는 최처녀인가 최씨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지는데 이생은 저녁마다 그녀를 만났다.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그에게 꼬지람을 하기를 내가 일찍이 집을 나가 날이 저물어야 돌아오면 옛 성인의 참된 말씀을 배우려 함이었는데 이제는 황혼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게 되니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돌아온다면 공부하러 갔다 온 건데 새벽에 돌아온다라는 건 이게 여자 만나러 다니는 것 같다는 거지. 분명히 못된 아이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 다니는 것이지. 이런 일이 남의 눈에 띄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할 것이라 책망할 것이요. 또 그 처녀도 만약 양반집 교수라면은 너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게 될 것이니 남의 집에 죄를 지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어서 빨리 영남, 경상도 농촌으로 내려가 일꾼을 데리고 농사일을 감독하거라. 그리고 내 명령이 있기 전에 함부로 올라오지 마라.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들한테 훈계를 하지. 자, 아버지는 그 다음날로 아들을 울산으로 내려보냈다. 최처녀는 매일 저녁 화원에 와서 이제 이생 오기를 기다렸으나 여러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최처녀는 이생이 병이 나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 향하를 시켜. 향하는 이제 최처녀의 신앙인데 앞부분 생략된 부분 전개 부분에 보면은 이 향하가 편지를 계속 주고받는 역할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시켜가지고 이생의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했더니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도령은 그 아버지에게 죄를 얻어 영남 시골로 내려간 지가 벌써 여러 달이라오. 최처녀는 이 소식을 듣고 상사병이 나가지고 침상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말도 두서가 없었으며 피부색은 혈색을 잃었다. 최처녀의 부모는 이를 이상히 여겨 그 병의 증상을 물어보았으나 묵묵히 말이 없었다. 최처녀가 부모의 딸의 상자 속을 들춰보았더니 거기에서 이생과 서로 주고받은 시가 나왔지. 최처녀의 부모는 그제야 놀라면서 무릎을 쳤다. 아이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남의 무남동녀는 이제 남자 없이 여자만 한 명 있는 거지. 귀한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들은 딸에게 물었다. 이생이 대체 누구냐? 일이 이쯤 되니 최처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목구멍에서 간신히 나오는 소리로 부모님께 솔직히 고하였다. 고이 길러주신 아버님과 어머님께 어찌 감히 사실을 숨기겠습니까? 저 혼자 가만히 여러모로 생각해본데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낌은 인간의 정리로 중대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중한 일이라 잃지 말라는 시경의 주남편에 나오고 자, 이 부분은 보통은 되게 간략하게 교과서에서는 생략을 해가지고 많이 실어 보통은 실제로도 이제 그 홍권적 침입 파트부터 보통 교과서에 실리거든. 왜 그러면 이 앞부분이 중국고사가 되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 뭐 해석도 이제 한글본들이 각각 다른데 일단은 주석을 달아놨어. 시경은 뭐야? 우리 주나라의 경전이지. 보통 이제 공자가 주나라의 문물을 되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사실 공자가 공자가 추구했던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 같은 건 다 주나라의 가치관인 거지. 그래서 주나라의 시를 모아놓은 게 뭐야? 시경. 주나라의 역사, 서경, 이야기들, 그리고 주나라의 전력, 역경 해서 사서 삼경의 삼경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공자는 주나라의 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당시의 유행가들을 다 모아서 거기다가 어떤 당시 풍속에 대한 해설을 달았어. 그게 이제 시경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의 유행가인 건데 그 유행가를 가져다가 오늘날로 치면 유행가 같은 걸 가져다가 후대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제 되게 유교적인 해석을 단 거지.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때는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시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 거지. 시경의 주남편에도 나오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악하다는 것은 주역이라는 건 뭐야? 역경에도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지.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사서삼경 두 가지를 이제 시경과 역경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지. 자신의 이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는 거지. 저는 냇버들 같은 가냘픈 몸으로 용색이 시드는 걸 생각지 않고 절개를 지키지 못한 옆 사람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제 다른 남자가 사귀게 되었다는 거지. 세상 덩굴과 여러 이끼가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이 벌써 미당의 처녀 행세, 미당의 처녀도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오지. 거기 보면 부모 허락 없이 사랑을 나누게 된 여인들을 의미하지. 죄가 이미 가득 차 수치가 가문에 미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장난꾸러기 도련님과 이생을 의미하지 정을 통한 후에 도련님에 대한 원망이 첩첩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첩첩이 쌓이게 됐다. 이거 뭐랑 비슷해? 송민곡에도 나오잖아. 추상적 관념의 고치야. 저의 연약한 몸으로 괴로움을 참고 홀로 살아가려니 사모하는 정은 날로 깊어지고 아픈 상처는 날로 더해가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한 맺힌 귀신으로 화해버릴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남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고 만약에 이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생과 저승에서 다시 만날지는 정맹세고 다른 가문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가문으로는 시집가지 않겠다. 이 생과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지. 그녀의 부모는 이미 그 뜻이 있음에 알았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고 타이르고 달래고 하여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주는 한편 중매인을 중간에 넣어서 예를 갖춰 이 생의 집으로 보냈다. 이 씨는 먼저 최 씨의 문벌을 물은 뒤에 말하였다. 이 가문 간의 이제 결혼이라고 생각했지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사실 이생길장전의 내용이 어때? 남녀 간의 사랑인데 당시에 어떤 그 유교적인 어떤 가문이나 뭐 이런 걸 중요시하는 어떤 그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도 이 작품을 보기도 해. 남녀 간의 이제 그 당시의 사회적 풍속을 초월하는 사랑 이런 걸로. 비록 우리 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바람이 났다 하여도 이 생을 얘기하는 거지. 학문의 정통하고 얼굴이 유다르니 장차 대과의 급제에 속과는 싫었으니까 세상의 이름을 날릴 것이니 함부로 혼사를 정하지 않겠소.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지. 중매인이 돌아와 이 말을 최 씨에게 전하였다. 최 씨는 다시 중매인을 이 씨에게 보내었다. 들린 말에 의하면 귀댁 도령은 재화가 뛰어나니 재주가 뛰어나니 비록 지금 몹시 공공할지라도 반드시 장래에는 현달할지니 빨리 만복의 날 이제 이생과의 혼례일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한 번 얘기를 하지. 얘 나도 어려서 학문을 연구하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업을 이루지 못하여 노비는 흩어지고 친척들도 돌봐주지 주지 않아 삶이 곤란하온데 그러니까 좀 가난하다는 거지. 귀족 댁에서 무엇을 보고 가난한 선비를 취하겠소. 아마도 이를 버리기 좋아하는 이가 나의 문벌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귀택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소. 중매인이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 최 씨에게 알리자 최 씨는 또 글을 이 씨에게 보내었다. 모든 예물과 의자는 전부 저희 집에서 담당할 것이오니 다만 좋은 날을 택해 화촉에 역시 혼례지 치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씨는 최 씨의 간절한 요청에 마음을 돌렸고 사람을 울산으로 보내 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 희보, 희는 즐거울 희자지 즐거운 소식을 접한 이생은 기쁜 마음을 억누리고 제 시한 소리 지었는데 깨진 거울이 합하여지니 깨진 거울은 뭐를 이제 이별했다라는 걸 상징을 하지. 또한 인연이라는 거지. 은하의 오작이는 까마귀와 까치지. 은하수에다가 오작교를 넣어가지고 이제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잖아. 이 가약, 아름다운 약속을 까마귀와 까치가 듣는다는 거지. 다음 페이지. 이제야 원로는 뭐야? 월하노인. 그래가지고 남녀간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서양으로 치면 큐피트 같은 거지. 근데 동양에는 이제 월하노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남녀간의 시를 이어준다고 그러지. 인연의 시를. 봄바람 부는 저녁 두견새를 원망마오라고 얘기를 하지. 오랫동안 이 생을 그리워하던 최랑 이것도 안 바꾸셨더라고. 최랑으로 써놨어. 최씨 낭 처녀라는 뜻이야. 그가 이 시를 지었을 때 소리를 듣고 병이 점점 나아 시한수를 벗다. 악인연이 호인연인가? 악인연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인가? 옛날 맹세를 이루련다. 어느 때 님과 저 작은 도래를 끌고 아이 하나 일으켜라 꽃비녀를 정리하리. 무슨 뜻이야? 이제 혼례 준비를 하겠다는 거지. 후어 얼마 되지 않아 길 한 날 좋은 날을 잡고 혼례를 치렀다. 이로부터 이 부부는 서로 사랑과 공경을 지켜 비록 옛날에 양홍과 맹광이라 하더라도 양홍과 맹광도 그 밑에 넣어놨어. 그 한번 읽어봐. 그 절개를 따를 수가 없었다. 이 다음에 이생은 대과를 거쳐 높은 벼슬에 올라 이름을 세상에 날렸다. 이윽고 신총전에 홍건적은 이제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도 홍건적의 일부였지. 원나라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던 무리들이야. 근데 이제 원나라 그 정규군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오기도 해? 한반도를 침략하기도 하지. 홍건적이 서울에 노약하자 상감께서 복주로 옮겨가셨다. 안동이지. 놈들은 건물을 파괴하고 인축을 전멸시킴에 그들의 가족과 친척이 동서로 분산되었다. 홍건적의 침략은 이생과 여인을 가로막게 하는 이제 세 개의 횡포에 해당한다라고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이별을 만들어내는 요인이지. 첫 번째 이별은 뭐야? 첫 번째 이별은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해가지고 첫 번째 이별은 이제 두 번째 이별이구나. 세 번째 만남이니까 만남이 세 번이고 두 번의 이별이지. 세 번의 이별이지. 죽어서 이별하는 거야. 이거 두 번의 이별, 두 번째 이별이라고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만남은 담장 넘어가지고 만나고 첫 번째 이별은 뭐야? 아버지의 반대로 이별하게 되고 결혼해서 다시 만나고 홍건적의 침입으로 이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신이 돼서 만나고 이제 명부로 돌아가면서 이별하게 되지. 자, 그래가지고 놈들이 건물을 파괴하고 인축을 전멸시킴에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동서로 분산되었다. 이때 이생은 가족과 함께 산골에 숨어 있었는데 도적 하나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지라 그는 겨우 도망하여 목숨을 구했으나 최랑은 도적에게 잡혀 정조를 빼앗길 처지에 이르자 크게 노하여
소리 들렀다. 이 창귀놈아. 창귀는 이제 호랑이한테 붙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귀신인 거지. 나를 먹으려고 하느냐? 내가 차라리 죽어서 실화,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될지언정 돼지 같은 놈에게 이 몸을 내어주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여인을 한 칼에 죽이고 살해도를 흩었다. 최씨가 죽었지. 한편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 이제 전쟁으로 인해 타버리고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았다. 거기도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의 쥐들은 오글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다. 이거는 어때? 이생의 서글픈 심정을 묘사한 부분이지.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면서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 같았다. 이런 걸 뭐라 그래? 남과 일몽,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그래가지고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춘데 신비한 분위기가 나지. 낭하 복도 아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워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음을 죽은 사람인 걸 알고 있으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반가워서 앞서의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원래 귀족의 딸로서 어릴 때 모훈 어머니의 훈계를 받아 자수를 놓는 일과 침선에 열심이었고 시서, 시경과 서경과 예의를 배워 단지 규중의 예법만 알고 그 외에 다른 일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복숭아 핀 다미를 엿보셨을 때 이생규장전의 그 어원이지. 저는 스스로 벽해의 고수를 들여 곧 앞에 한번 놓고 평생의 가약, 혼인을 하게 된 거지. 또한 깊은 휘장 속에 거듭 만날 때마다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니 슬프고 부끄러워 마음을 금할 길이 없군요. 장차 100년 해로 이제 100년을 함께 살려고 낙을 노리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 이제 홍건적을 만나서 끝까지 놈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육체는 중상에 찢겼사옵니다. 유교적인 가치관에 지키려다 죽은 거지.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고를 들판에 던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영혼이 떠돌게 된 거지. 가만히 옛일을 생각하니 원통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하직한 뒤 저는 속절없이 짝이른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봄빛이 깊은 골짜기에 돌아와 저의 환신이 이승에서 전기적 요소지. 전기라는 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록할 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이할 기자가 있는데 전기적 요소 했을 때 요거를 쓰면은 뭐야? 인물의 일대기를 의미해. 위인전할 때 그 전기문이야. 기이할 기자 쓰면 어떻게 돼? 이거는 환상적인 이야기.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들을 전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 한자가 달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환상적 이야기인 거지. 이승에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에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다음 페이지. 이생은 매우 기뻐하며 감사히 여겨 대답했다. 이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오. 둘은 재미있게 말해 주고받았다. 이생은 또 물었다. 그래 모든 가산, 집안의 재산들은 어찌 되었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분의 어버이의 유골은 어찌 되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그냥 외딴 곳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마친 뒤에 시침하여 즐기니 기쁜 정은 옛날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었다.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옛날 사던이 아니라 살던 계룡동을 찾아갔다. 거기에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부집 부모님의 유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5관상 기슭에 합장하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나가셨다. 유교적인 어떤 그 의무들을 다 한 거지. 이후에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갔던 노비들도 다 찾아 들어왔지.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전혀 잊어버리고서 친척과 귀한 손에 손님의 기룡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두문불출한 거지. 늘 아내와 함께 시를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두 서너해가 지나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째나 가약을 세 번째 가약이라는 건 첫 번째는 이제 담장을 넘어서 인연을 맺고 혼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환생해서 만난 거지. 세상 일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 세 번째 이별이 다가온 거지.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생은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이 없으므로 하느님께서 이 몸을 환신시켜서 잠시 난군을 메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승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하더니 12, 여기서 12는 뭐야? 몸종을 의미하지. 여자 몸종. 저 10이랑 달라. 이 면왕경가에 보면은 상충곡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12 살인문으로 나오지 보통. 자, 12에게 명하여 소를 올리게 하고 옥무춘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생에게 소를 보냈다. 도적대 밀려와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을 당하니 원한은 여기서 뭐야? 이서생과 최여인을 의미하지. 짝을 잃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은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유혼이 남은 혼이 하소연할 곳이었네. 슬프다 이내 몸 무산선녀 될 수 없고, 무산선녀는 이제 그 중국 고사에서 중국의 누구냐 초나라 장왕과 이제 사랑을 나누었던 이제 선녀지. 그래가지고 무산의 선녀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이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별을 의미하지.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허승과 이승 사이에 소식조차 막히리라. 다시 만나기 힘들다는 거지. 노래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생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나서 홍건적은 아니지. 친척과 노복들이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가실 때는 예절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를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하였소. 그것이 부인이 천성이 순하고 효도를 하며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 왜 그래? 홀로 도망갔으니까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이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하니까 여인이 난군의 소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그러니까 이제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죽은 사람이라는 거지.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난군께서 그 허물에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에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유골을 수습해달라고 그러지.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난군이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서 이제 종족을 갖추지.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소소하면에 그도 세상을 떠났으니 비극적 결말이지.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 밖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지. 자, 그리고 뒤에 서술형 문제 1번은 니네 적어야, 그러니까 프린트에 나온 거 보스라는 그대로 갖다 넣어놓은 거니까 외우고,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교과서에 실렸던 서술형 문제들이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면 되고, 아니, 그거 써봐. 어차피 암기해서 써야 되지. 그리고 다음에 고향으로 가보자. 고향은 니네 교과서에 이생불장전 잠깐만 니네 교과서 이생불장전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었나? 안 들어가 있었나? 기억 안 나? 맞다, 안 들어가 있어. 이거 허생전 뒤쪽에 실려 있어. 맞다. 허생전 뒤쪽에 학습했던 부분에 실려 있거든.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그 부분은 되게 일부 실려 있는데 전문 다 들어간대? 요거? 아니 고향. 아직 안 나갔어? 아니 나가고 있는데 지금. 프린트로 줬어? 네. 거의 전문이에요. 전문이야? 그럼 전문으로 보자. 자 봐봐. 요거는 1926년 일제강점기 초기지. 무단통치가 아니라 뭐야? 문화통치로 바꿔가는 시기구나. 1919년 지났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하고 공간적 배경을 명시를 하지.
나는 나와 마주 앉은, 나가 나오니까 1인칭인데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 주로 이제 그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일본 옷을 입었고 그 안에는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다 보이며 조선 옷을 입었고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이제 삼국 옷을 다 입었지.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그네들은 여기서 중국인들이지.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남갈색 피류구를 띠는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간발이 하였는데 집신을 심었고 고부가위로 깎은 머리에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있었고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상국의 옷에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서 일본말로 곧잘 찰찰대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보람이 있어서 라고 하지만 약간 반어적이지? 어때? 약간 보람이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처음에는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지. 도코마테 오이드 데스가 어디까지가 힘든가 하고 첫마디를 건너지만 동경이 어떻다더니 대파는 오사카지. 오사카가 어떤지. 파라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둥, 일본 음식은 싱거워서 처음엔 속이 미역거린다는 둥 횡설횡설 짓거리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자르게 끄는 꼿꼿한 입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깨끗깨끗하는 고개와 함께 소데스까 하면서 한마디로 코대답을 할 따르며 잘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중국인을 붙들고서 이제 얘기를 하지. 어디까지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물어보지. 자, 그러고 나서 덤벼보았으나 중국인 또한 그 기름낀 뚜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띄울 뿐이요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무해라고 연애 옹얼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짐승을 노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재활용한 제 재주를 발휘해달라는 웃음이었다.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지 처음에는 그에 대해서. 그 주적대는 꼴이 어렵지 않고 밉살스러웠다. 그는 잠깐 입을 닫히고 보류한 듯 머리를 더욱더욱 긁기도 하며 손톱을 위로 물어뜯기도 하면서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 해도 지려내지 못하고 못 찾겠던지 문득 나에게 향하여 어디까지 가는기요 하면서 이제 한국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이지. 서울까지가 그런기요 참만 반갑구만. 나도 서울 꺼정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만 하고서 친한 척을 하지.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엇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어 덤덤히 입을 닫혀버렸다. 서울에 오래 살았는지요? 그는 또 물었다. 6, 7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사 싶어 대꾸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거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 이제 그의 처지가 나타나지. 막벌이꾼, 막노동꾼이야. 차를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는기요? 일본어로 말하면 기지한야도 같은 뭔가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직업 소개서 같은 게 있는기요? 하고서 답답한 제 신세, 이제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신세지 생각했는지 찡그려 보였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는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했다. 군데군데 찢어진 그뭇한 눈썹이 올롤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의 양 미간에는 여러 가닥의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에는 눈물이 괭 듯 30세밖에 안 되는 보이는 그의 얼굴이 10년가량은 늙어진 듯 보인다는 것이.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 대한 반감이 풀어지는 듯 했다. 정서 변화가 나타나. 글쎄요, 아마 노동숙박소라는 것이 있지요. 노동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기요? 라고 그는 매달리듯 또 재우쳤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는 이제 이 사람도 잘 모르지 나도.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그 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다. 그 대신 나는 은근히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 보니까 고향에서 오노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지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야? 고향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이 고향 이야기가 사실은 이 소설의 메인이지.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액자식 구성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고향 이야기가 나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의 H라는 외딴 동네였는데 한 100호 정도 남짓한 100가구 정도 남짓한 주민은 전부 역돈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돈토라는 거는 뭐야? 역에 딸린 토지, 우리 역참이라는 게 있잖아.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제 어떤 지역으로 파발말을 띄우기 위해 가지고 말들을 이제 기르면서 어떻게 A역참에서 B역참으로 B역참에서 C역참으로 갈 때 말이 계속 여기서 빌려 타고 여기서 맡기고 여기서 새로 빌려 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역참의 말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뭐라 그래? 역마살이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 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역마가 이제 머물 수 있는 이 역이라는 곳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역
주변에 있는 땅을 국가 소유의 땅으로 만들고 여기를 소작해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소작농한테 받는 어떤 소작료를 가지고 여기를 운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역분토라는 건 국가한테 소작을 받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국가 땅을 대신 경작해주고 일부 그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집, 개인 땅을 붙이는 소작농들보다는 할만하다는 거지. 자, 떨어지는 게 호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동척은 뭐야? 캐리비안에 잡은 사람 안 봤니? 캐리비안 포에 보면은 뭐 나와? 동인도 회사 나오지. 동인도 회사는 뭐 하는 데야? 거기 보면 되게 앞당으로 나오잖아. 원래 동인도 회사는 어디서 먼저 만들었어?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었어. 네덜란드는 왕이 없지. 왕이 없고 스페인이랑 독립전쟁을 계속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랑 독립전쟁하면서 전쟁도 해야 되고 무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뭐를 만들어?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 개념으로. 호유나 살아있니? 그래가지고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 회사한테 권한해줘. 무슨 권한해줘? 무역도 하고 전쟁도 하고 파병해가지고 식민지도 통치하고 총독도 파견하는 총독이 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총독이 하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되게 잘 굴러가니까 나중에 영국에서 뺏겨오지. 그게 영국 동인도 회사지. 영국 동인도 회사도 똑같이 해. 가가지고 전쟁도 하고 식민지도 다스리고 무역도 하고 식민지 국가들 반란 일으키면 가서 이제 반란도 진압하고 근데 그걸 보고 일본이 또 뭐해? 뺏기지. 근데 얘는 인도랑 무역 안 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뭔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이제 무역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때? 통치에도 일부 가담하는 그런 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지. 그래서 조선에 합병하고 난 다음에 조선의 땅을 다 어디에다가 맡겨?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형태로 된 거지.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다 넘어간 거지. 보통 동척이라고 불러.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게 소작료를 바치게 되면은 괜찮겠는데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서는 회사한테서 땅을 자기네들이 이제 얻어낸 다음에 이제 소장인들한테는 중간에 이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거지. 생겨나가지고 저 손에는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하면서 실제 소작인들한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 손에는 소출의 3할 30%도 남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가 중이 연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 남녀로 다 짐을 싸고라는 의미지. 하고 타처 다른 지역으로 유리하는 사람들이 내고 동리가 점점 쇠진해 가가지고 망해가는 거지.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에 그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 지금 실상 26이라니까 늙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26인 거지.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그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 이제 만주로 이사를 갔지.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 간들 신신하랴 어디 간든 살만하겠느냐. 그곳에 미혹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가니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나 그곳에 당도하는 날 아침부터 이제 아침거리 저녁거리 먹을 게 없는 거지. 농사를 지으려면 1년을 버텨야 되는데 무슨 행세를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랴.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면은 어때? 다 이제 소작료 내고 나면 빈주먹군이 없는 거지. 이태 동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지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에 외로운 혼이 되었고 19살밖에 안 되던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에 4년이부터 영양 부족으로 이제 노동에 지친 어머니도 죽고 말고 가족들이 다 흩어진 거지. 다 죽고 그래가지고 모친꺼정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 못 자셨구만 하고도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만에 또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그를 위로하는 거지.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에 술로 녹이려는 듯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가 싫어서 신의주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신의주는 지금의 이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지.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일본으로 또 건너가서 거리를 찾아가게 되었다. 부주, 큐슈지. 큐슈, 일본 제일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그 4개 섬 중에 제일 끝쪽에 있는 거지. 큐슈 탄광에도 가보고 대판, 오사카의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도 없고 있다가 무라만 치받치기에 한 곳에 주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화돈하고 고국 산천이 그립기도 해가지고 오랜만에 어때? 일본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넘어온 거지. 자, 그래가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란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목이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만. 그렇겠지요. 9년 동안 꼭 퍽 변했겠지요. 변하고 모건간에 아무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 않더만. 아주 폐농이 되었단 말이오. 농촌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지.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단만 질비하게 남았지만 우리 살던 집 터야 안 남았겠는기요. 그 터만 남아있는 거지.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석가에 똘똘 부르는 줄줄도 꼭 무덤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다만 세상에 또 이런 일이 있는기요. 100여 살던 동네가 10년이 못 되어가지고 없어져 버렸던 거지. 상전벽해한다는 거야. 후 하고서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 멀거니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손을 꿀꺽 마시고 탄 가슴이 터지구나 터져 라고 얘기를 하지. 하자마자 굵은 눈물을 저방을 뚝뚝 떨어뜨린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슴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조선의 피폐한 현실을 본 것 같다는 거지.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하였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단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만. 단지 하나. 친척되는 분이던가요? 아니요,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만.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만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는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말이 있었던 여자구만. 하하고 난 놀란 듯이 벌린 잎이 닫혀 있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 하고만 하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지. 그 여자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지.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조선의 피폐한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 여자도 또 조선의 피폐한 모습을 대변하지. 자기보다 나이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자라났다. 그가 14살 적에 그들의 부모로부터 혼인말이 있어서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했었다. 혼인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에 변한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의 유곽 술집에 팔아넘긴 거지. 그 소문이 퍼지자 처녀 가족은 그 동네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피차 얼굴 한번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대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권녀는 그 3인칭 제기대명사지 앞에를 다시 받는 거야. 앞에말을. 그녀는 20원 문값에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 남아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지. 20원 문값인데 이자가 따따블로부터가 60원이 된 거야. 몸에 묵술병이 들고 나이가 많아져 산동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상감해주고 작년 가을에 놓아준 것이었다. 걸려도 사실은 그래봤자 30이 안 된 나이인데 많이 늙은 것처럼 표현을 하지. 자기와 같은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의 잔일 뿐이었다. 하루에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들어와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 한두 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적택으로 일본 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 변하겠는기요. 그 숱한 남편 머리가 홀러덩 다 벗어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이들이들한 얼굴도 유산에 끼었는 듯하더만 하고 서로 이제 붙잡고 많이 웃었겠지요? 라고 물어보지. 눈물도 안 나오더만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 술만 열정 따라 마시고 헤어졌구만 하고 가슴에 짜내는 듯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기낸 슬픔을 새록새록 자아내어 마음에 새기기 시작습니더라. 서술작의 앱이 나오지. 편집자 정형평. 이거는 되게 이제 고전소설적인 특징인데 현대소설에 나오지. 살아있어? 서술작의 앱이야. 여기 서술작의 앱 편집자 정형평. 자,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겠는기요? 하고서 쓸쓸하게 입에 담는다. 내 또한 너무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샘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대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용에게 와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는데 벼섬이나 나는 전토, 땅은 신장로가 되고요. 이제 세상이 변화하는 거지. 일제강점기 때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이제 일제를 비판하는 친구들은 감옥에 가고 담배때 떠는 노인은 공공매직 죽고 인물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이제 조선 여성의 비참한 운명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내용을 표현한 소설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필기 좀 가져와봐. 필기 가져온 것들 찍어가지고 내 필기가 좀 알아볼 만하게 썼다 다 가져와. 그거 그대로 반영을 해줄게. 작품들에 문학 초과로 나가는 거 없지. 그리고 12월 목표는 12월로 늦춰졌잖아. 그러면 안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요게 아마 시험 범위 다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필기된 것들 가져와. 그럼 그거 정리해 줄 테니까.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3시쯤에 저거 나가자. 우리 고전문법도 나가야지. 오늘 강촌
소학원에 이응태 부인원가 이렇게 3개 나갈 거야. 강촌이랑 소학원에는 다음 주에 테스트다. 추가로. 강촌은 두보의 시지. 원래 우리가 고전시가 한시계열 보면은 중국시 중에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게 200의 시가 유명하잖아. 근데 이제 두보는 중국의 한시가 정립된 시기가 당나라고, 이 당나라의 시를 4시기로 분류를 했을 때 세 번째 시기를 성당이라고 불러. 그리고 만당이라고 부르고 각각 부르는 시기 이름이 있는데, 성당 시기를 대표하는 두 시인이 이제 두보와 이백이라고 보면 돼. 그래가지고 두보는 주로 이제 유교적인 시를 많이 썼고, 도교적인 시를 이백은 많이 썼지.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백이 더 인기가 많았는데, 두보의 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번역을 했지. 한글로. 그걸 뭐라 그래? 두공부시어네. 두보를 그래서 두공, 부시, 두공부가 이제 두보의 이제 그 뭐냐, 호는 잠이고, 하여튼 두보를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야. 그래, 두공부의 시를 언문으로 해석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 두시연애라 그래. 두시연애. 두시연애는 두 가지가 있지. 초간본하고 중간본이 있는데, 니네가 이제 근대국어를 하면 중간본도 배우겠지만 근대국어 안 하니까 중세국어 이제 초간본 개념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강초는 8줄짜리 한 시지. 그래서 율시야. 율시는 어떻게 돼 있어? 율시는 시상경계가 수함경미로 되어 있지. 수함경미. 그리고 특징이 뭐야? 함년 두 줄이 됐고, 경년 두 줄이 됐고, 함년과 경년이 대꾸와 대비를 이루는 게 특징이지. 이것도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운자, 그러니까 율격을 만들어주는 운자는 뭐야? 이제 수함경미의 끝글자들이지. 유자, 구자, 구자, 구자가 각각 운자야. 그래가지고 요거에 맞춰가지고 시를 썼지. 근데 현대어부터 한번 보자. 맑은 강의 한 고비가 마을에 얹고 흐르니 긴 여름 강촌에는 일마다 한가롭다. 자, 두보가 전쟁을 피해 와가지고 이제 어떤 지역에서 지내면서 쓴 시야. 절로 가면 절로 오는 것은 제비의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갈매기로다. 서로 대꾸 이루지. 제비와 갈매기. 늙은 아내는 종이에 장기판에 그려 만들고,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시에 낚시도구를 만든다. 근데 이거는 뭐야? 뭔가 약육강식의 논리를 대변하지. 장기판은 전쟁 놀이인 거고, 낚시를 하는 것도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니까 약육강식을 의미한다고 봐. 그래서 이건 인간에 대한 비판, 자연에 대한 대비라고 보기도 해. 왜 그러냐면 이제 전쟁을 피해서 왔는데 약육강식의 논리를 또 다시 인간이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해. 한 병, 많은 병이지. 많은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저그만, 자그만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려. 무습이 무엇이지? 무습을 구하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가지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그 뭐야, 고어 버전 해석하는 걸 한번 해보자. 자, 맑은부터 가자. 맑은 어떻게 돼? 어간어가 이렇게 돼 있지. 이어렇게 돼 있지. 맑은 가람은 강의 우리 순 우리말이지. 가람 플러스 시옷. 어근의 반응 경조사지. 맑은 강의 한 고비가 마을을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 그리고 뭐야? 피읍종성 체험이지. 플러스 을 목적격 조사. 맑은 강의 한 고비가 마을을 안하는 이어 적히지. 아나 흐르나니, 흐르니인데 흐르에다가 나 들어갔으니까 뭐야? 현재형이지. 흐르니.
긴 여름. 열매는 여름이었고 이거 여름은 썸머지. 긴 여름에 강촌에 일마다 유심하도다. 유심하다, 그윽하다라는 거지. 도다는 뭐야? 감탄형어이지.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닌. 오나닌은 뭐야? 오, 는, 이, 는의 축약이지. 관형사형 어미 들어갔고, 의조명사 들어갔고, 의조명사 아니지. 이는 의조명사 아니지. 그냥 어근, 명사, 사람을 나타내는 어근. 네, 보조사. 를 줄여가지고 오나닌 이렇게 된 거지. 오는이는 집 우힛. 우힛은 뭐야? 우가 위지. 히읗종성 체험이야. 히읗 들어가 있고 우히 플러스 시옷이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어근의 히읗종성 체험 위라는 뜻이지. 이거는 뭐야? 에에 해당하지. 우에 의 그런 느낌이지. 근데 이거는 이제 보조사 처리해야 되지. 우리 부사격 조사이긴 한데 부사격 조사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조사지. 이게 관형격 조사고. 집 우힛 접이요 제비고.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깝나니. 가깝나니 어떻게 돼? 가깝다지. 가깝. 거기 보면은 가깝는 이는 이렇게 되지. 가까운 이는 가깝다니. 물 시옷 원순 모으면 안 됐지. 관형격 교사에 원손 모으면 안 됐지. 물의 가운데 가운데의지. 물의 가운데의 갈매기로다. 갈매기래. 늙은 겨집. 겨집은 여기서 아내를 의미하지. 늙은 아내는 조희를, 조희가 종이지. 그려 장기판의 맹가론을 맹가에다지. 연결어이지. 언을. 젊은 아들은 젊다에다가 은 이렇게 되지.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슬 맹간하다. 여기서 보면은 낚을 이렇게 돼 있지. 원래는 이거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하나는 뒤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 받침은 시옷으로 바꾸고 낚을 이렇게 되지. 낚을. 고기 낚을 낚스. 이건 어떻게 돼? 낚시을. 원래는 이거겠지. 낚는 것을. 근데 요거는 요게 뒤로 가가지고 낚스 이런 식으로 쓰지.
고기 낚을 낚시를 라는 뜻이지. 맹간하다. 맹글다에다가 나 다 리을이 탈락했지. 어간어간에다가 현재형의 어마렁이 만든다지. 하다 뭐야? 많다지. 하다에다가 가령사용 연상음이 붙였지. 많다형이지. 많은 몸에, 많은 병에 얻고적, 보적, 의도형 연거럼이지. 얻고적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정음한 작은이란 뜻이 적은한 몸이 이 바퀴도 어떻게 써있어? 이게 성태가 이렇게 돼 있지. 원래는 이거일 거 아니야. 근데 하나는 뒤로 가고 얘는 뭐만 남았어? 이런 형태로 남았지. 이게 이 당시의 표기 특징인 것 같아. 이 밖에 다시 무엇이 무습이지? 무습을 구하리오. 의문형. 리오는 고뇨료에 해당하겠지. 고뇨료는 뭐야? 설명 의문문인데 여기선 판정 의문문 형태로 쓰여지. 고아리오에서 서리법 형태.